제가 만난 수천 명의 고객 중 상당수는 부자였습니다. 자산 규모가 제각각인 부자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다이내믹하게 자산을 늘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의 일상생활과 삶의 방식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한 것과 의외라고 생각한 것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차이가 그들을 부자가 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당신도 부자들의 쪽에 서게 되는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돈을 쫓지 않는 부자의 심리, 지은이 사사키 유헤이, 옮기니 김수현, 발행 빌리 버튼입니다. 작은 노력이 습관으로 변하면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수천 명의 부를 설계한 파이낸셜 플래너가 알려주는 부자의 생활 습관, 생각법. 17년간 수천 명의 직장인에게 금융 상담을 해온 저자는 월급쟁이야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후보자라고 단언합니다. 한 달 일해서 받는 월급은 아주 안정적인 수입원입니다. 수입에서 일정 액수를 지출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되 저축한 돈은 투자로 돌립니다. 투자에서 수익을 내면 매달 일정 수입에 더해져 총 수입이 늘어납니다. 이 책은 평범한 직장인이 돈의 참조점을 고정시켜 종잣돈을 마련하는 법,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부를 끌어모으는 열쇠, 돈을 쫓지 않고도 매년 더 부유해지는 원리, 투자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칙 등 부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제를 담았습니다. 부자들의 일상적인 생각법과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이야말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자는 힘들이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돈 모으는 법을 알고 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뒤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소비하고 남은 것은 저축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 방법으로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노력에 정비례해서 월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죽으림을 다해 오래 일할수록 시급은 줄어듭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인의 월급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반드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직장인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리는 부자의 노동시간은 직장인의 10배는 아닙니다. 같거나 그보다 적습니다. 불공평하지요. 보통의 방법만으로는 열심히 일한다 해도 월급은 변하지 않을 뿐더러 수입의 대부분은 소비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저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한 돈을 나중에 쓰든가 지금 쓰든가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축한 돈의 일부를 투자로 돌려 이익을 얻습니다. 그 이익은 월급과는 별도로 얻은 수입입니다. 이 수입을 급여 소득과 합치면 실질적인 총 수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돈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져 저축액도 증가합니다. 총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 투자에 돈을 쓰게 되겠죠.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돌아오는 돈이 증가하고 다시 수입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벌어들인 돈을 소비하고 남는 돈을 저축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돈을 순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점점 자산이 불어나 생활이 편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부자들의 시스템입니다. 즉, 이것이 부자들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돈의 흐름의 차이입니다. 최초의 저축을 소비로 돌릴 것인가, 투자로 돌릴 것인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이제 글을 시작할 때 제시한 문제의 대답이 보일 겁니다. 부자들은 그네를 어떻게 타는가? 조건은 더 쉽게, 힘들이지 않고 더 오래 그네를 타는 방법입니다. 소비만 하는 사람이 그네 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힘들여 발을 굴려야 합니다. 발을 구르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그네의 속도가 떨어지고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땀 범벅이 되어도 평소와 다른 경치는 한순간밖에 즐기지 못합니다.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이 그네 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네가 흔들리는 폭이 커질 때까지 열심히 발을 굴립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은 발을 굴리지 않아도 잘 흔들립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평소와 다른 경치와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그네가 흔들리는 기세가 떨어지면 다시 열심히 발을 굴려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의 그네 타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들은 스스로 발을 굴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더욱 쉽게, 힘들이지 않고 평소와는 다른 경치와 시원한 바람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네를 타지 않는다니 비겁하다고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비겁한 일은 타인을 속이거나 괴롭히면서 자신만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네를 탄 부자들의 등을 밀어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부자들에게 속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등을 밀어주고 있는 것은 그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의 돈입니다. 투자란 당신의 돈이 당신 대신 일하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평소처럼 일할 뿐인데 돈이 더 열심히 일해주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하게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언뜻 보면 성실하지 않은 방법이고 동의하기 어려운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투자를 생각하고 투자 세미나에 가고 투자에 관한 책을 사서 공부합니다. 시행착오를 거친 후의 대답이 지금 소개한 방법입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라 해도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해 부자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장인이 평생 벌어들이는 수입이 대략 2억엔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40년간 일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연봉이 평균 500만 엔, 월급은 평균 42만 엔 정도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방법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수입은 그다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비를 적게 하고 저축을 많이 해도 2억엔이 넘지 않습니다. 2억엔 한도 안에서 일생의 살림을 꾸려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알려준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 보통 직장인이라도 평생의 수입이 2억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 실패하면 2억엔을 밑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직장인이고 월급도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당신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자는 돈의 참조점을 고정시킨다. 부자 시스템을 순환시키는 열쇠. 왜 같은 직장인이라도 빈부 차이가 생기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나요? 진심으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앞서 말한 방법에 도달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다.
이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어. 하지만 마음 먹은 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는 있지만 첫 단계인 저금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쓸데없이 돈을 써버리고 매월 수입과 지출이 같아져 버립니다. 승진해서 월급이 늘어도 지출하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특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 돈이 있어야 투자를 시작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은 해도 현실에서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부자가 되기를 포기해버리고 보통의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노력해서 절약을 하고 저금을 모아 투자로 돌리고 제대로 이익을 내서 돈을 불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어쩐 일인지 다음번 투자를 위한 돈이 모이지 않아 돈의 흐름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이상하네. 부자가 되려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분명한데 투자도 공부했는데 역시 월급이 오르지 않으니 부자가 못 되는 게 분명해. 방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중요한 열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열쇠의 존재를 깨닫고 관리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는 시스템에 올라타지 못합니다. 아무리 급여 소득이 늘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서 이익이 늘어도 돈이 다시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 열쇠란 무엇일까요? 바로 참조점입니다. 참조점이란 레퍼런스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점이 아닌 이동하는 기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잘 모르겠죠. 중요한 단어니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선의 높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높이 1m의 블록담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담은 높게 느껴집니다. 아마 어른인 당신에게는 그렇게 높다고는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타임머신으로 어린 시절의 당신을 데려왔다고 칩시다. 아이인 당신이 이 블록담을 보면 그저 1m의 담이지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 담은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높이 1m입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저 1m죠. 거기에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 높고 낮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성장에 따라 키가 커지면서 시선의 높이가 변화합니다. 이것이 이동하는 기준점, 참조점입니다. 또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면 참조점은 움직입니다. 즉, 참조점은 변합니다. 이 참조점은 부자가 되기 위한 시스템을 순환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스스로는 기준은 이거야. 100% 내 의지로 그렇게 생각했어. 모든 것에 대한 나의 기준점은 움직이지 않아. 내 감각은 절대적이거든. 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사실 그것은 외적 요인이나 자신의 성장 상태, 주위 환경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자주 겪는 일입니다. 돈에도 참조점이 있다.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립시다. 수입과 소비에도 참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점이 이동하면 사람들은 저축도 할 수 없고 부자가 되는 시스템도 순환하지 못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돈의 참조점 변화를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서는 20만 엔이라는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당신에게 20만 엔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큰 돈이었을 겁니다. 아이가 그런 큰 돈을 손에 넣는 경우는 보통 없죠. 그 정도로 터무니없이 큰 돈이라고 생각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아이에게는 1만 엔도 큰 금액입니다. 지갑에 처음으로 1만 엔짜리 지폐를 넣었을 때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누구에게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 신입사원 때로 가봅시다. 저의 첫 월급은 20만 엔 정도였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휴일에는 집에서 잠만 잘 정도로 지쳤습니다. 한 달간 선배의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필사적으로 일한 결과 통장에 들어온 돈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받은 귀중한 20만 엔, 상을 받은 기분이 들어서 첫 월급을 소중히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몇 년이 지나 일에도 적응이 되고 회사에서 직함도 달고 후배들이 생기고 연봉이 500만 엔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이나 세금만으로도 연간 100만 엔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아이였을 때는 상상조차 못하는 큰 금액이었던 20만 엔이 그 정도의 가치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1만 엔짜리 지폐를 지갑에 몇 장 넣어도 특별히 감흥이 없습니다. 조금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면 1만 엔은 금세 사라집니다. 고급 가방이나 양복은 1만 엔으로는 살 수도 없습니다. 1만 엔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마치 가치가 떨어진 듯 느껴집니다. 이렇게 돈의 참조점은 수입이 늘어나면서 점점 올라가고 맙니다. 이것이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공부하고 깨달았다 해도 참조점을 의식하지 않으면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무의식적으로 참조점도 올라갑니다. 그 결과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영원히 생기지 않고 투자할 수도 없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힘겹게 절약한 뒤 저금을 했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꽤 높은 이익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태껏 고생했으니 나에게 선물을 좀 해주자.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다. 이 정도는 사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돈을 사용해버립니다. 이익이 갑자기 손에 들어오자 참조점이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일단 올라간 참조점은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다시 절약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학생 시절에도 전혀 하지 않았던 절약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단번에 쌓여 반사적으로 비싼 물건을 충동 구매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욕구를 억누르다 보면 비참한 기분이 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절약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서 우울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고방식과 감정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비참하게 느낀다 해도 현실적으로 학생 시절보다 수입은 많기 때문입니다.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윤택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월급으로 20만 엔을 받았을 때 비참한 기분이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겠죠. 이렇게 참조점이 이동하면 기분까지 변화하고 맙니다. 달리 말하면 수입이 늘어나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힘이 약해져 버립니다. 이래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부자가 되는 순환 시스템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참조점을 고정하면 지출 구조가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식적으로 참조점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이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 20대 초반 싱글이라면 매월 지출하는 비용을 첫 월급인 20만 엔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연간 지출 비용을 240만 엔에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흘러 연수입이 400만 엔이 되었을 때 매년 160만 엔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상금으로 100만 엔 정도를 남겨두고 남은 금액을 투자로 돌립니다. 100만 엔은 첫 해에만 남겨두면 되니까 다음 해부터는 160만 엔을 안정적으로 투자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수백만 엔어치의 금융 상품을 보유하게 됩니다. 바르고 건실하게 운용해
연평균 몇 퍼센트가 이익으로 돌아온다면 연간 수십만 엔의 이익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익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도 좋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용돈을 드려도 됩니다. 물론 옷이나 가방을 사도 괜찮습니다. 단지 수익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160만 엔을 투자하는 금액만큼 돈이 늘어나 총 수입도 증가합니다. 물론 투자에서 얻은 이익을 저금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대부터 월 몇만 엔의 연금보험을 들어두면 60세부터 10년간 또는 평생 매년 수백만 엔 이상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자산 운용입니다. 단순히 저금을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면 공적 연금도 있지만 공적 연금은 현재 기본적으로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70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은퇴해서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내고 싶다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게 설정하는 개인연금은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때는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연간 수백만 엔을 넘어 다 쓸 수 없을 정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투자에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짧은 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사람은 40대에 회사를 그만두어도 될 정도로 여윳돈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쩌면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직장인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낮에는 보통의 직장인으로 일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큰 돈을 투자해 거대한 리스크를 얻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리스크를 끌어안지 않고도 직장인과 개인 투자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안정적이고 높은 총 수입을 확보합니다. 평범하게 일하면서 부자가 된다라는 꿈 같은 상황을 일부러 깨버리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또한 돈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자유롭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서 그만두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자산이 점점 불어나는 것이 즐겁기도 하고요. 부자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 법칙을 알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만약 저축액이 50만 엔인 사람이 모든 돈을 투자로 돌리면 생각지도 못한 때 골치 아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투자가 무서워졌다면 바라던 바입니다. 아무나 쉽고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하면 호되게 당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온 힘을 다해 싸우길 바랍니다. 당신은 투자라는 것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잇따라 자주 매수를 한다. 단기간에 이익을 본다. 큰 금액을 한 번에 던진다. 한 번에 돈을 쓸어 담는다. 몇 배나 되는 수익이 돌아온다. 경기가 좋을 때 주식을 산다. 투자 대상은 토지, 맨션, 주식, 채권. 이런 이미지를 안고 있는 당신은 다수파입니다. 소수파인 부자는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미지대로 투자를 하면 고도의 전문 지식과 고액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여태껏 살펴본 것처럼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좋은 입장, 대우, 조건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투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보통 사람과 같은 투자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빠른 코스입니다. 사실 부자들 중에서도 투자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매일의 주가가 오르는지 내려가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각각 자신의 일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을 하루 종일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동산이나 채권에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투자에서 성공합니다. 아니, 실패하지 않으니까 부자가 됩니다. 그들은 왜 아마추어인데도 성공하는 것일까요? 사실 실패하지 않는 투자란 앞서 언급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간해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장기간에 걸쳐 운용한다. 자금은 여유롭게 투자한다. 장기적으로 돈을 모은다.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을 사지 않는다. 투자 대상은 늘 잘 팔리는 국내 상품.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에 입각하여 최저한의 투자 구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중 누가 더 돈을 잘 모을까? 그렇다면 왜 소수파가 되어 승부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파헤쳐 알아내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 방법을 이해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다수파의 투자 스타일을 전문적으로는 단기간의 액티브 투자라고 부릅니다. 액티브는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액티브 투자가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단기간의 매수를 반복해서 이익을 얻는다. 한 번 매수해서 작은 이익을 내더라도 몇 번 반복하면 커다란 이익이 된다. 100만 엔의 원금이라도 100번 매도하면 1억 엔의 원금과 같다. 무엇을 살 것인지는 명확하다. 비교적 가격이 싼 주식을 찾아서 산다. 그렇군요. 활발하고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동화에 나오는 토끼와 같은 부류로 토끼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파가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비교적 싼 주식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주식을 살 테니 그 주식은 이미 팔려서 비교적 싸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사람이 이기는 싸움에서는 프로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정보량이나 자금에서는 아마추어인 개인 투자가들이 꿈을 이룰 리 만무합니다. 보기 드물게 단기간의 매수로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전을 10번 던져서 10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오는 사람이 현실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속으로 앞면이 나오는 이유는 운입니다. 그 사람이 동전을 던지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액티브 투자에 대해 안 좋은 말만 한 것 같네요. 물론 모든 액티브 투자가 승률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닙니다. 높은 승률로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매수를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기다 국내와 세계 경제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충분하게 입수할 수 있고 그것들을 분배해서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분석하는 사람들과 거액의 자본금이 있다면 액티브 투자라도 충분히 이익을 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관 투자가라고 부릅니다. 기관이라는 것은 은행이나 펀드 등 자산 운용 회사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직장인한테 이런 것은 무리입니다. 평소에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이기에 더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부자는 결국 거북이처럼 투자한다. 기관 투자가와 비교했을 때 약한 것이 개인 투자가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넓은 시야와 많은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액티브 투자에서는 싼 주식을 빈번하게 사들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승률은 낮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즉, 개별적인 종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매수와 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한 사람은 단기간에 개별 종목에 주목하기 때문에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순환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야로 시장 전체를 보면 마치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가 위로 떠오르거나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입니다. 흡사 커다란 파도에 흔들리는 배 같습니다. 그 파도는 한 달이나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상하로 움직입니다. 그 파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이 쉬워집니다. 또한 매수가 적절하지 않을 때는 몇 년이고 기다리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에서 손실을 입는 일은 없어집니다. 토끼와 거북이로 말하자면 거북이파입니다. 거북이파라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붙어 있지 않아도 좋을 뿐더러 휴일에도 정보 수집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보통의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투자 스타일을 패시브 투자라고 부릅니다. 다수파가 보기에는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졸이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인 부자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의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래를 예로 들면 맑은 날에는 빨래를 해서 바깥에다 말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빨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랄 정도로 정통적인 방식입니다. 부자는 투자를 할 때도 참조점의 원칙을 지킨다. 부자는 투자에서도 참조점을 컨트롤한다.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 참조점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참조점이라는 것은 이동하는 기준점입니다. 예를 들면 성장과 함께 변화하는 시선의 높이나 주위의 온도로 변하는 체온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전하고 싶은 것은 투자의 참조점입니다. 투자에서도 역시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이동해 버리기 쉬운 참조점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주식에서도 투자 신탁에서도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은 싸게 사지 않으면 손실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싸게 살수록 손실을 입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투자에서 손실을 입습니다. 그 이유는 참조점이 이동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투자 초기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의 참조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설명을 위해 주식 투자로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패시브 투자에서는 넓은 시야로 장기적인 기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미 서술했습니다. 다시 말해 니케이 평균 주가 등의 그래프를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몇 년간의 긴 기간을 보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의 참조점은 니케이 평균 주가에서 보자면 비교적 낮은 점에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점보다 높아지면 높으니까 사지 않고 낮아지면 싸지니까 삽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그러면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참조점을 어디에 두는 것일까요? 그들은 오늘의 니케이 평균 주가나 사고 싶은 주식의 오늘의 주가에 참조점을 맞춰두고 있습니다. 즉, 비쌀 때에 샀다고 하면 그 비싼 주가가 그들의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이 샀을 때를 제로 지점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높을 때에 샀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익은 작습니다. 더욱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손실이 나고 맙니다. 이렇게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의 머릿속의 참조점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잠시 머릿속을 들여다봅시다. 투자의 참조점을 의식하지 않는 FC가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주식을 사자. 지금 주가가 100만 엔이니 몇 퍼센트 내려가면 손절해 손실을 억제하고 몇 퍼센트 오르면 매도해서 이익을 확정짓자.
FC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주가로 주식을 샀습니다. 있을 법한 사고방식과 행동이지만 이것은 사실 이상합니다. FC는 왜 지금 주가를 기준점으로 삼았나요? 거기에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이상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100만 엔에 샀던 주식이 150만 엔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FC의 참조점은 어떻게 될까요? 금세 100만 엔에서 150만 엔으로 이동해버립니다. 마치 150만 엔으로 주식을 산 것처럼 착각해버립니다. 얼마 뒤 이번에는 주가가 140만 엔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FC는 처음 계획대로 주식을 매도해 40만 엔의 이익을 손에 넣을까요? 이때 FC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FC의 참조점이 샀을 때의 100만 엔이 아니라 올랐을 때의 150만 엔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C의 머릿속에는 150만 엔에서 10만 엔이 내려가 버렸다. 10만 엔 마이너스다. 150만 엔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아깝다 라고 착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한 룰만 지키면 되는 투자가 점점 복잡하게 되어 버립니다.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의 참조점은 그날의 주가에는 맞춰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장기간의 지표를 통해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참조점을 지표의 낮은 지점으로 맞추는 사람은 FC와는 출발 지점이 다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싼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삽니다. 그리고 팔 때는 다시 지표를 설정해 높은 지점에서 팝니다. 많은 사람은 FC처럼 놀랄 정도로 간단한 이유로 투자의 참조점이 이동해버립니다. 게다가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 생각입니다. 어떤가요? 이 논리를 알았으니 FC와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역시 경기가 좋아져서 시장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함께 춤을 춰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지면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야, 땡땡주를 사서 팔았더니 100만 엔을 벌었지 뭐야. 하하, 기분 좋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뉴스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돈을 벌고 싶다. 빨리 팔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해 투자가의 참조점은 크게 흔들리고 맙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돈을 번 사람은 주가가 낮을 때 샀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가가 올라간 후에 같은 주식을 산다고 해도 올라갈 가능성은 낮고 내려갈 가능성만 높다는 건 당신도 잘 알 것입니다. 참조점은 정말로 재미있으면서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이 그네를 타는 방법을 실천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수입의 안정성, 리스크와 이익 면에서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겨봅시다. 1위, 투자를 하는 직장인.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와 이익을 관리하기 쉽다. 2위, 기업 경영자. 이익이 크지만 리스크도 크다. 3. 투자를 하는 자산가. 안정적인 수입이 없고 투자가 불안정해지기 쉽다. 4위, 절약과 저금만 하는 직장인. 안정적인 수입은 있지만 리스크도 이익도 없다. 5위, 빚을 지는 직장인. 안정적인 수입이 마이너스로 줄어든다. 직장인이 1위와 4위와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각 순위권에서 다른 점은 어느 입장에 서 있는가 뿐입니다. 5위인 빚을 지는 직장인은 손해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에게 은행은 안심하고 고액의 주택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직장인에게서 대출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시스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직장인이 불리합니다.
4위는 절약과 저금만 하는 직장인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 위치에 있지만 이것도 불리한 입장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절약하고 은행에 저금을 해서 아주 적은 이자를 얻어봤자 생활에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2위와 3위는 직장인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안정성이 낮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 책을 마지막까지 읽은 여러분은 이제 확실히 알 것입니다. 부자들처럼 그네를 타는 방법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자, 그네가 눈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돈을 쫓지 않는 부자의 심리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파이낸셜 플래너이자 금융교육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수많은 부자 고객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관찰하면서 얻게 된 결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에 입각해 그들의 생활 습관과 종잣돈을 모으는 법, 돈을 쫓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소개한 책입니다. 월급쟁이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어 먼저 저축과 투자를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또다시 월급의 일부 금액에 합쳐 재투자함으로써 자산을 불려가는 시스템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 참조점이 나옵니다. 돈을 사용할 때의 참조점은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직장인들이 꼭 이해해야 할 원리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치하지 않고 많이 쓰지도 않는데 저축할 돈도 없고 투자할 돈도 모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만 해도 꽤 많은데요. 그 이유는 경력이 쌓이면서 수입이 늘어나도 지출하는 돈의 참조점이 같이 늘어나 항상 수입과 지출이 같아져 버리는 생활이 반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자는 해결책으로 콕 집어 사회 초년생 시절을 기준으로 참조점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꼭 그 기준이 아니더라도 지출의 참조점을 고정시켜 생활하는 습관은 부자의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듯합니다. 이 외에도 투자에서의 참조점 활용과 부자들은 집의 실내를 항상 넓게 유지하고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버린다거나 옷을 단정하게 입는 등 부자들의 습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종잣돈 모으는 법과 투자 마인드, 부자들의 습관까지 친근하고 알기 쉽게 서술해 놓았기에 한 권을 통해 많은 깨달음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부자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자는 힘들이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돈 모으는 법을 알고 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뒤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소비하고 남은 것은 저축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 방법으로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노력에 정비례해서 월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죽으림을 다해 오래 일할수록 시급은 줄어듭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인의 월급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반드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직장인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리는 부자의 노동시간은 직장인의 10배는 아닙니다. 같거나 그보다 적습니다. 불공평하지요. 보통의 방법만으로는 열심히 일한다 해도 월급은 변하지 않을 뿐더러 수입의 대부분은 소비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저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한 돈을 나중에 쓰든가 지금 쓰든가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축한 돈의 일부를 투자로 돌려 이익을 얻습니다. 그 이익은 월급과는 별도로 얻은 수입입니다. 이 수입을 급여 소득과 합치면 실질적인 총 수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돈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져 저축액도 증가합니다. 총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 투자에 돈을 쓰게 되겠죠.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돌아오는 돈이 증가하고 다시 수입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벌어들인 돈을 소비하고 남는 돈을 저축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돈을 순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점점 자산이 불어나 생활이 편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부자들의 시스템입니다. 즉, 이것이 부자들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돈의 흐름의 차이입니다. 최초의 저축을 소비로 돌릴 것인가, 투자로 돌릴 것인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이제 글을 시작할 때 제시한 문제의 대답이 보일 겁니다. 부자들은 그네를 어떻게 타는가? 조건은 더 쉽게, 힘들이지 않고 더 오래 그네를 타는 방법입니다. 소비만 하는 사람이 그네 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힘들여 발을 굴려야 합니다. 발을 구르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그네의 속도가 떨어지고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땀 범벅이 되어도 평소와 다른 경치는 한순간밖에 즐기지 못합니다.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이 그네 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네가 흔들리는 폭이 커질 때까지 열심히 발을 굴립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은 발을 굴리지 않아도 잘 흔들립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평소와 다른 경치와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그네가 흔들리는 기세가 떨어지면 다시 열심히 발을 굴려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의 그네 타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들은 스스로 발을 굴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더욱 쉽게 힘들이지 않고 평소와는 다른 경치와 시원한 바람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네를 타지 않는다니 비겁하다고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비겁한 일은 타인을 속이거나 괴롭히면서 자신만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네를 탄 부자들의 등을 밀어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부자들에게 속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등을 밀어주고 있는 것은 그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의 돈입니다. 투자란 당신의 돈이 당신 대신 일하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평소처럼 일할 뿐인데 돈이 더 열심히 일해주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하게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언뜻 보면 성실하지 않은 방법이고 동의하기 어려운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투자를 생각하고 투자 세미나에 가고 투자에 관한 책을 사서 공부합니다. 시행착오를 거친 후의 대답이 지금 소개한 방법입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라 해도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해 부자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장인이 평생 벌어들이는 수입이 대략 2억엔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40년간 일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연봉이 평균 500만 엔, 월급은 평균 42만 엔 정도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방법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수입은 그다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비를 적게 하고 저축을 많이 해도 2억엔이 넘지 않습니다.
2억엔 한도 안에서 일생의 살림을 꾸려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알려준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 보통 직장인이라도 평생의 수입이 2억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 실패하면 2억엔을 밑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직장인이고 월급도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당신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자는 돈의 참조점을 고정시킨다. 부자 시스템을 순환시키는 열쇠. 왜 같은 직장인이라도 빈부 차이가 생기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나요? 진심으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앞서 말한 방법에 도달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다. 이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어.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는 있지만 첫 단계인 저금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쓸데없이 돈을 써버리고 매월 수입과 지출이 같아져 버립니다. 승진해서 월급이 늘어도 지출하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특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 돈이 있어야 투자를 시작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은 해도 현실에서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부자가 되기를 포기해버리고 보통의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노력해서 절약을 하고 저금을 모아 투자로 돌리고 제대로 이익을 내서 돈을 불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어쩐 일인지 다음번 투자를 위한 돈이 모이지 않아 돈의 흐름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이상하네. 부자가 되려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분명한데 투자도 공부했는데 역시 월급이 오르지 않으니 부자가 못 되는 게 분명해. 방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중요한 열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열쇠의 존재를 깨닫고 관리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는 시스템에 올라타지 못합니다. 아무리 급여 소득이 늘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서 이익이 늘어도 돈이 다시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 열쇠란 무엇일까요? 바로 참조점입니다. 참조점이란 레퍼런스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점이 아닌 이동하는 기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잘 모르겠죠. 중요한 단어니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선의 높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높이 1m의 블록담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담은 높게 느껴집니다. 아마 어른인 당신에게는 그렇게 높다고는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타임머신으로 어린 시절의 당신을 데려왔다고 칩시다. 아이인 당신이 이 블록담을 보면 그저 1m의 담이지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 담은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높이 1m입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저 1m죠. 거기에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 높고 낮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성장에 따라 키가 커지면서 시선의 높이가 변화합니다. 이것이 이동하는 기준점, 참조점입니다. 또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면 참조점은 움직입니다. 즉, 참조점은 변합니다. 이 참조점은 부자가 되기 위한 시스템을 순환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스스로는 기준은 이거야. 100% 내 의지로 그렇게 생각했어. 모든 것에 대한 나의 기준점은 움직이지 않아. 내 감각은 절대적이거든. 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사실 그것은 외적 요인이나 자신의 성장 상태, 주위 환경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자주 겪는 일입니다. 돈에도 참조점이 있다.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립시다. 수입과 소비에도 참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점이 이동하면 사람들은 저축도 할 수 없고 부자가 되는 시스템도 순환하지 못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돈의 참조점 변화를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서는 20만 엔이라는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당신에게 20만 엔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큰 돈이었을 겁니다. 아이가 그런 큰 돈을 손에 넣는 경우는 보통 없죠. 그 정도로 터무니없이 큰 돈이라고 생각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아이에게는 1만 엔도 큰 금액입니다. 지갑에 처음으로 1만 엔짜리 지폐를 넣었을 때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누구에게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 신입사원 때로 가봅시다. 저의 첫 월급은 20만 엔 정도였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휴일에는 집에서 잠만 잘 정도로 지쳤습니다. 한 달간 선배의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필사적으로 일한 결과 통장에 들어온 돈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받은 귀중한 20만 엔, 상을 받은 기분이 들어서 첫 월급을 소중히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몇 년이 지나 일에도 적응이 되고 회사에서 직함도 달고 후배들이 생기고 연봉이 500만 엔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이나 세금만으로도 연간 100만 엔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아이였을 때는 상상조차 못하는 큰 금액이었던 20만 엔이 그 정도의 가치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1만 엔짜리 지폐를 지갑에 몇 장 넣어도 특별히 감흥이 없습니다. 조금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면 1만 엔은 금세 사라집니다. 고급 가방이나 양복은 1만 엔으로는 살 수도 없습니다. 1만 엔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마치 가치가 떨어진 듯 느껴집니다. 이렇게 돈의 참조점은 수입이 늘어나면서 점점 올라가고 맙니다. 이것이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공부하고 깨달았다 해도 참조점을 의식하지 않으면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무의식적으로 참조점도 올라갑니다. 그 결과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영원히 생기지 않고 투자할 수도 없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힘겹게 절약한 뒤 저금을 했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꽤 높은 이익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태껏 고생했으니 나에게 선물을 좀 해주자.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다. 이 정도는 사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돈을 사용해버립니다. 이익이 갑자기 손에 들어오자 참조점이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일단 올라간 참조점은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다시 절약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학생 시절에도 전혀 하지 않았던 절약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단번에 쌓여 반사적으로 비싼 물건을 충동 구매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욕구를 억누르다 보면 비참한 기분이 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절약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서 우울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고방식과 감정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비참하게 느낀다 해도 현실적으로 학생 시절보다 수입은 많기 때문입니다.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윤택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월급으로 20만 엔을 받았을 때 비참한 기분이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겠죠. 이렇게 참조점이 이동하면 기분까지 변화하고 맙니다. 달리 말하면 수입이 늘어나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힘이 약해져 버립니다. 이래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부자가 되는 순환 시스템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참조점을 고정하면 지출 구조가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식적으로 참조점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이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 20대 초반 싱글이라면 매월 지출하는 비용을 첫 월급인 20만 엔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연간 지출 비용을 240만 엔에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흘러 연수입이 400만 엔이 되었을 때 매년 160만 엔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상금으로 100만 엔 정도를 남겨두고 남은 금액을 투자로 돌립니다. 100만 엔은 첫 해에만 남겨두면 되니까 다음 해부터는 160만 엔을 안정적으로 투자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수백만 엔어치의 금융 상품을 보유하게 됩니다. 바르고 건실하게 운용해 연평균 몇 %가 이익으로 돌아온다면 연간 수십만 엔의 이익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익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도 좋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용돈을 드려도 됩니다. 물론 옷이나 가방을 사도 괜찮습니다. 단지 수익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160만 엔을 투자하는 금액만큼 돈이 늘어나 총 수입도 증가합니다. 물론 투자에서 얻은 이익을 저금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대부터 월 몇만 엔의 연금보험을 들어두면 60세부터 10년간 또는 평생 매년 수백만 엔 이상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자산 운용입니다. 단순히 저금을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면 공적 연금도 있지만 공적 연금은 현재 기본적으로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70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은퇴해서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내고 싶다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게 설정하는 개인연금은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때는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연간 수백만 엔을 넘어 다 쓸 수 없을 정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투자에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짧은 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사람은 40대에 회사를 그만두어도 될 정도로 여윳돈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쩌면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직장인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낮에는 보통의 직장인으로 일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큰 돈을 투자해 거대한 리스크를 얻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리스크를 끌어안지 않고도 직장인과 개인 투자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안정적이고 높은 총 수입을 확보합니다. 평범하게 일하면서 부자가 된다라는 꿈 같은 상황을 일부러 깨버리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또한 돈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자유롭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서 그만두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자산이 점점 불어나는 것이 즐겁기도 하고요. 부자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 법칙을 알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만약 저축액이 50만 엔인 사람이 모든 돈을 투자로 돌리면 생각지도 못한 때 골치 아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투자가 무서워졌다면 바라던 바입니다. 아무나 쉽고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하면 호되게 당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온 힘을 다해 싸우길 바랍니다. 당신은 투자라는 것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잇따라 자주 매수를 한다. 단기간에 이익을 본다. 큰 금액을 한 번에 던진다. 한 번에 돈을 쓸어 담는다.
몇 배나 되는 수익이 돌아온다. 경기가 좋을 때 주식을 산다. 투자 대상은 토지, 맨션, 주식, 채권. 이런 이미지를 안고 있는 당신은 다수파입니다. 소수파인 부자는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미지대로 투자를 하면 고도의 전문 지식과 고액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여태껏 살펴본 것처럼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좋은 입장, 대우, 조건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투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보통 사람과 같은 투자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빠른 코스입니다. 사실 부자들 중에서도 투자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매일의 주가가 오르는지 내려가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각각 자신의 일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을 하루 종일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동산이나 채권에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투자에서 성공합니다. 아니, 실패하지 않으니까 부자가 됩니다. 그들은 왜 아마추어인데도 성공하는 것일까요? 사실 실패하지 않는 투자란 앞서 언급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간해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장기간에 걸쳐 운용한다. 자금은 여유롭게 투자한다. 장기적으로 돈을 모은다.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을 사지 않는다. 투자 대상은 늘 잘 팔리는 국내 상품.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에 입각하여 최저한의 투자 구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중 누가 더 돈을 잘 모을까? 그렇다면 왜 소수파가 되어 승부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파헤쳐 알아내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 방법을 이해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다수파의 투자 스타일을 전문적으로는 단기간의 액티브 투자라고 부릅니다. 액티브는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액티브 투자가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단기간의 매수를 반복해서 이익을 얻는다. 한 번 매수해서 작은 이익을 내더라도 몇 번 반복하면 커다란 이익이 된다. 100만 엔의 원금이라도 100번 매도하면 1억 엔의 원금과 같다. 무엇을 살 것인지는 명확하다. 비교적 가격이 싼 주식을 찾아서 산다. 그렇군요. 활발하고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동화에 나오는 토끼와 같은 부류로 토끼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파가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비교적 싼 주식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주식을 살 테니 그 주식은 이미 팔려서 비교적 싸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사람이 이기는 싸움에서는 프로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정보량이나 자금에서는 아마추어인 개인 투자가들이 꿈을 이룰 리 만무합니다. 보기 드물게 단기간의 매수로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전을 10번 던져서 10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오는 사람이 현실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속으로 앞면이 나오는 이유는 운입니다. 그 사람이 동전을 던지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액티브 투자에 대해 안 좋은 말만 한 것 같네요. 물론 모든 액티브 투자가 승률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닙니다. 높은 승률로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매수를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기다 국내와 세계 경제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충분하게 입수할 수 있고 그것들을 분배해서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분석하는 사람들과 거액의 자본금이 있다면 액티브 투자라도 충분히 이익을 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관 투자가라고 부릅니다. 기관이라는 것은 은행이나 펀드 등 자산 운용 회사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직장인한테 이런 것은 무리입니다. 평소에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이기에 더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부자는 결국 거북이처럼 투자한다. 기관 투자가와 비교했을 때 약한 것이 개인 투자가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넓은 시야와 많은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액티브 투자에서는 싼 주식을 빈번하게 사들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승률은 낮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즉, 개별적인 종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매수와 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한 사람은 단기간에 개별 종목에 주목하기 때문에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순환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야로 시장 전체를 보면 마치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가 위로 떠오르거나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입니다. 흡사 커다란 파도에 흔들리는 배 같습니다. 그 파도는 한 달이나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상하로 움직입니다. 그 파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이 쉬워집니다. 또한 매수가 적절하지 않을 때는 몇 년이고 기다리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에서 손실을 입는 일은 없어집니다. 토끼와 거북이로 말하자면 거북이파입니다. 거북이파라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붙어 있지 않아도 좋을 뿐더러 휴일에도 정보 수집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보통의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투자 스타일을 패시브 투자라고 부릅니다. 다수파가 보기에는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졸이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인 부자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의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래를 예로 들면 맑은 날에는 빨래를 해서 바깥에다 말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빨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랄 정도로 정통적인 방식입니다. 부자는 투자를 할 때도 참조점의 원칙을 지킨다. 부자는 투자에서도 참조점을 컨트롤한다.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 참조점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참조점이라는 것은 이동하는 기준점입니다. 예를 들면 성장과 함께 변화하는 시선의 높이나 주위의 온도로 변하는 체온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전하고 싶은 것은 투자의 참조점입니다. 투자에서도 역시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이동해 버리기 쉬운 참조점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주식에서도 투자 신탁에서도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은 싸게 사지 않으면 손실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싸게 살수록 손실을 입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투자에서 손실을 입습니다. 그 이유는 참조점이 이동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투자 초기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의 참조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설명을 위해 주식 투자로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패시브 투자에서는 넓은 시야로 장기적인 기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미 서술했습니다. 다시 말해, 니케이 평균 주가 등의 그래프를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몇 년간의 긴 기간을 보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의 참조점은 니케이 평균 주가에서 보자면 비교적 낮은 점에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점보다 높아지면 높으니까 사지 않고 낮아지면 싸지니까 삽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그러면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참조점을 어디에 두는 것일까요? 그들은 오늘의 니케이 평균 주가나 사고 싶은 주식의 오늘의 주가에 참조점을 맞춰두고 있습니다. 즉,
비쌀 때에 샀다고 하면 그 비싼 주가가 그들의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이 샀을 때를 제로 지점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높을 때에 샀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익은 작습니다. 더욱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손실이 나고 맙니다. 이렇게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의 머릿속의 참조점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잠시 머릿속을 들여다봅시다. 투자의 참조점을 의식하지 않는 FC가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주식을 사자. 지금 주가가 100만 엔이니 몇 퍼센트 내려가면 손절해 손실을 억제하고 몇 퍼센트 오르면 매도해서 이익을 확정짓자. FC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주가로 주식을 샀습니다. 있을 법한 사고방식과 행동이지만 이것은 사실 이상합니다. FC는 왜 지금 주가를 기준점으로 삼았나요? 거기에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이상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100만 엔에 샀던 주식이 150만 엔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FC의 참조점은 어떻게 될까요? 금세 100만 엔에서 150만 엔으로 이동해버립니다. 마치 150만 엔으로 주식을 산 것처럼 착각해버립니다. 얼마 뒤 이번에는 주가가 140만 엔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FC는 처음 계획대로 주식을 매도해 40만 엔의 이익을 손에 넣을까요? 이때 FC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FC의 참조점이 샀을 때의 100만 엔이 아니라 올랐을 때의 150만 엔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C의 머릿속에는 150만 엔에서 10만 엔이 내려가 버렸다. 10만 엔 마이너스다. 150만 엔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아깝다. 라고 착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한 룰만 지키면 되는 투자가 점점 복잡하게 되어버립니다.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의 참조점은 그날의 주가에는 맞춰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장기간의 지표를 통해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참조점을 지표의 낮은 지점으로 맞추는 사람은 FC와는 출발 지점이 다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싼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삽니다. 그리고 팔 때는 다시 지표를 설정해 높은 지점에서 팝니다. 많은 사람은 FC처럼 놀랄 정도로 간단한 이유로 투자의 참조점이 이동해버립니다. 게다가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 생각입니다. 어떤가요? 이 논리를 알았으니 FC와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역시 경기가 좋아져서 시장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함께 춤을 춰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지면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야, 땡땡주를 사서 팔았더니 100만 엔을 벌었지 뭐야. 하하, 기분 좋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뉴스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돈을 벌고 싶다. 빨리 팔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해 투자가의 참조점은 크게 흔들리고 맙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돈을 번 사람은 주가가 낮을 때 샀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가가 올라간 후에 같은 주식을 산다고 해도 올라갈 가능성은 낮고 내려갈 가능성만 높다는 건 당신도 잘 알 것입니다. 참조점은 정말로 재미있으면서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이 그네를 타는 방법을 실천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수입의 안정성, 리스크와 이익 면에서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겨봅시다. 1위, 투자를 하는 직장인.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와 이익을 관리하기 쉽다. 2위, 기업 경영자. 이익이 크지만 리스크도 크다. 3. 투자를 하는 자산가.
안정적인 수입이 없고 투자가 불안정해지기 쉽다. 4위. 절약과 저금만 하는 직장인. 안정적인 수입은 있지만 리스크도 이익도 없다. 5위. 빚을 지는 직장인. 안정적인 수입이 마이너스로 줄어든다. 직장인이 1위와 4위와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각 순위권에서 다른 점은 어느 입장에 서 있는가 뿐입니다. 5위인 빚을 지는 직장인은 손해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에게 은행은 안심하고 고액의 주택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직장인에게서 대출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시스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직장인이 불리합니다. 4위는 절약과 저금만 하는 직장인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 위치에 있지만 이것도 불리한 입장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절약하고 은행에 저금을 해서 아주 적은 이자를 얻어봤자 생활에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2위와 3위는 직장인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안정성이 낮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 책을 마지막까지 읽은 여러분은 이제 확실히 알 것입니다. 부자들처럼 그네를 타는 방법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자, 그네가 눈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돈을 쫓지 않는 부자의 심리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파이낸셜 플래너이자 금융교육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수많은 부자 고객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관찰하면서 얻게 된 결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에 입각해 그들의 생활 습관과 종잣돈을 모으는 법, 돈을 쫓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소개한 책입니다. 월급쟁이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어 먼저 저축과 투자를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또다시 월급의 일부 금액에 합쳐 재투자함으로써 자산을 불려가는 시스템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 참조점이 나옵니다. 돈을 사용할 때의 참조점은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직장인들이 꼭 이해해야 할 원리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치하지 않고 많이 쓰지도 않는데 저축할 돈도 없고 투자할 돈도 모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만 해도 꽤 많은데요. 그 이유는 경력이 쌓이면서 수입이 늘어나도 지출하는 돈의 참조점이 같이 늘어나 항상 수입과 지출이 같아져 버리는 생활이 반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자는 해결책으로 콕 집어 사회 초년생 시절을 기준으로 참조점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꼭 그 기준이 아니더라도 지출의 참조점을 고정시켜 생활하는 습관은 부자의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듯합니다. 이 외에도 투자에서의 참조점 활용과 부자들은 집의 실내를 항상 넓게 유지하고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버린다거나 옷을 단정하게 입는 등 부자들의 습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종잣돈 모으는 법과 투자 마인드, 부자들의 습관까지 친근하고 알기 쉽게 서술해 놓았기에 한 권을 통해 많은 깨달음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부자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